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또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미국의 차세대 여객미사일이 러시아의 푸틴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게 또 우리에겐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차세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러시아의 손에 넘어갔다는 보도가 이스라엘의 뉴스 채널인 아루츠 세바가 보도를 했습니다. 11월 6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탄도탄 여객미사일인 데이비드 슬링이 러시아 손에 넘어갔으며 러시아는 이를 토대로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 이 미사일은 지난해 7월 이스라엘 영토로 날아오던 두 발의 시리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시리아 방향으로 발사되었는데 이 중 한 발이 표적을 상실하고 그대로 시리아 영공으로 넘어가 폭발하지 않은 채 시리아 영토에 추락했다. 이 미사일은 시리아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이 입수했으며 러시아군은 이 미사일의 본체와 파편을 수거해 본국으로 보내 러시아 연구진이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정말 황당한 이야기예요. 지금 작년 7월에 발생한 일인데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쉬쉬하고 비밀로 묻어두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1년 3개월여 만에 지금 이게 발표가 되었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지금 미국의 차세대 여객미사일이 러시아가 온전히 가져가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고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 첨단 여객미사일 어떻게 빼앗겼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리아가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쪽으로. 이게 2018년 7월 23일입니다. 자, 시리아 내전 중에 정부군이 반군에게 발사한 OTR-21, 토치카, 즉 이제 러시아명으로는 SS-21인데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자국 영토로 향하는 것으로 오인한 이스라엘이 두 발의 데이비드 슬링 여객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입니다. 두 발의 미사일 중 두 발 모두 표적을 상실하여 한 발은 자폭했으나 나머지 한 발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 1km 지점에 낙하했습니다. 자, 지금 뭐 시리아가 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정부군, 그 알 아사드 정권의 정부군이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미국 CIA가 지원했던 반군이 있죠. 그 반군이 그 이스라엘 국경 쪽에 이제 이렇게 그 근거지가 있었는데 그 반군을 향해서 시리아 정부군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북한도 KN-52, 북한 말로는 독사라고 하는 그런 단거리 탄도미사일 160km짜리 있는데 이걸 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영토 쪽으로 근접해서 지금 그 시리아 반군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이 탄도미사일이 자국 영토 쪽으로 날아오니까 이거 우리를 때리기 위해서 오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데이비드 슬링이라고 하는 요격미사일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슬링은 이 목표물에 직격해서 박치기를 해서 그냥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맞추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맞추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자폭을 하게 됩니다. 자폭을 해버렸고 하나는 맞추지를 못했는데 자폭도 하지 않고 그냥 시리아 영토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시리아 영토,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국경에서 시리아 쪽으로 1km 더 들어간, 즉 시리아 영토였던 겁니다. 그게 이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그렇게 터져버리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낙하했는지 몰랐던 겁니다. 당연히 자폭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자폭을 하지 않고 온전한 형태로 그대로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지금 이제 러시아가 가져간 건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주 다단계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낮은 단계는 아이언돔, 그 위에는 패트리어트 3, 팩3죠. 그 위에는 데이비드 슬링, 그 위에는 에로2,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에로3 이런 식으로 아주 촘촘하게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팩3보다 한 칸 위에 에로2보다는 한 칸 밑 이게 이제 이 데이비드 슬링인데 미국이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팩3를 더 대체하는 4세대 방공미사일로 쓰려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러시아가 가져가 버린 겁니다. 자, 1년 만에 사실로 드러난 미사일 피탈설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작년 7월 24일 이스라엘 정보지 데브카 파일에서 나온 건데 이 정보지 우리말로 하면 찌라시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뭐 여의도나 이런 데 가면 찌라시들 많이 돌아다니죠. 우리 카톡 단톡방에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이 데브카 파일이라는 그런 정보지가 있나 봐요. 이 정보지가 사실은 작년 7월에 이 보도를 했었고, 그것을 사실은 이 군사 관련한 이런 쪽에서는 사실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뭐 이 찌라시 가지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정식 언론이 이거를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자, 작년에 뭐라고 이 이스라엘의 정보지가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스라엘 공군은 데이비드 슬링 미사일이 시리아 영토에 온전히 추락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으나 러시아는 미사일 낙하 사실을 파악한 즉시 시리아군을 통해 현장을 봉쇄하고 헬기로 수거팀과 기술자들을 급파해 추락한 미사일을 수거했다. 미사일 낙하 지점은 이스라엘 국경과 매우 가까웠으나 이스라엘 총참모부는 미사일 잔해 회수작전 시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러시아와의 충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사일을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미사일 잔해 회수를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낙하를 하니까 시리아군이 당연히 와서 봤겠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에게 알려졌겠죠. 지금 러시아에는 해군기지도 있고 또 흐메이님 공군기지 뭐 이런 곳에 시리아에 러시아 군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러시아 군들이 헬기를 타고 막 온 겁니다. 이걸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가져간 거예요. 이스라엘 총참모부가 그걸 이제 나중에 알고, 야, 이거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지금 가져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회의를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으니까 러시아군과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가서 그걸 회수하려면은 러시아군하고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러시아와 싸웠을 때 이게 혹시 발각이 됐을 경우에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아무리 러시아가 그래도, 아무리 이스라엘이 또 호전적이라고 하더라도 러시아하고 직접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세다거나 간이 크다거나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회수 작전을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온전하게 러시아로 넘어가 버렸고, 러시아는 이것을 본국으로 가져가서 완전히 분해해서 이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러시아 손에 넘어간 이 데이비드 슬링은 어떤 미사일이냐? 중장거리 방공 미사일인데요. 사정거리는 160km에서 300km입니다. 160km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때는 160km까지 날아가고, 또 항공기를 요격할 때는 300km까지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요격 고도는 15k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뭐 어디까지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알려지지 않고 그냥 15km 이상이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유도 방식은 밀리미터파 에이사 레이더인데, 이 카밴드의 밀리미터파라고 하는데 아주 촘촘한 그런 밀리미터파의 에이사 레이더라고 합니다. 전자주사식 레이더죠. 그리고 이제 CCD IRR인데 이게 뭐냐면 적외선으로 탐지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적외선으로 쫙 탐지를 해서 형상화시키고 이것을 또 이제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쏴서 또 형상화해서 이 두 개를 대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맞다. 이거 내가 요격하고자 하는 그거 지금 기억되어 있는 이놈하고 맞다 라고 해서 이제 거기다가 돌입해서 깨버리는 그런 유도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생긴 거 보시면 조금 지금 좀 그 비대칭형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보통은 미사일은 아주 대칭적으로 주둥이와 이 몸통이 똑같이 이렇게 유선형으로 뻗어져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둥이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굽어져 있고 밑은 지금 평평해요. 좀 희한하게 생겼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이게 더 기동성이 좋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F-16이나 요즘 나온 전투기 굉장히 불안전하게 생겼죠. 그 불안전하게 생겨야 잘 꼬꾸라지고 하는 것을 안 꼬꾸라지게 만드는 비행 제어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잘 꼬꾸라져야 기동성이 좋죠. 그래서 이것도 잘 꼬꾸라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이 핀이나 이런 날개를 통해서 이제 자세 제어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기동성이 훨씬 이제 좋게 이렇게 기동성이 좋아야 또 요격 성공률도 높겠죠. 그래서 이제 좀 비대칭형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특이한 형상의 그런 미사일이에요. 요격 미사일입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러시아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슬링, 이스라엘제 데이비드 슬링의 한 발을 그대로 러시아에게 넘어간 게 이게 왜 문제냐? 바로 팩4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 라파엘과 레이시온이 공동 개발한 요격 시스템입니다. 라파엘은 이스라엘이고 레이시온은 미국이죠. 데이비드 슬링 미사일의 미국명인 스터너 미사일의
미사일을 기존의 팩3 시스템을 레이더와 사격 통제 시스템과 통합한 것으로 미국이 러시아의 익스칸데르, 중국의 뚱펑 15C 계열 등 편심 탄도 전술 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 용도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게 지금 익스칸데르, 지금 북한도 지금 익스칸데르형 미사일 쏘았지 않습니까? 편심 탄도 비행.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반적인 탄도 비행을 하다가 쑥 내려와 가지고 수평 비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변칙적인 탄도 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요격하려고 하면은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더 기동성이 좋은 이 데이비드 슬링의 미사일을 가져와서 현재 패트리어트 3의 사격 통제 장치와 결합하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뚱펑 15에서도 C형이 이 편심 탄도 비행을 하거든요. 중국도. 그리고 이제 북한도 이번에 익스칸데르형 미사일을 5월 4일, 5월 11일 쐈죠. 그리고 러시아는 익스칸데르형 미사일을 지금 대량으로 가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편심 탄도 비행,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 데이비드 슬링 미사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걸 지금 그대로 뺏겨버렸어요. 자, 그러면 러시아는 이 뺏은 미사일로 무엇을 할 수 있냐? 무엇을 할 수 있길래 이렇게 제가 지금 호들갑을 떨고 미국도 큰일 났다고 하는 것이냐? 바로 이 데이비드 슬링 이제 전투용, 실제 뭐 훈련용도 아니고 실제 전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투용 데이비드 슬링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데이비드 슬링이라는 미사일의 모든 정보가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미사일을 관제하는 전파 주파수와 코드를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군의 전파 주파수 코드를 알고 있으면은 시리아나 이런 데 넘겨주면은 그것을 제밍해버리고 미사일 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격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도 당연히 통제소와 이 미사일 간의 전파를 계속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그 주파수를 알게 된다면 똑같은 주파수를 날려서 이 전파를 제밍시켜버리면 이 미사일이 엉뚱한 그런 지령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받고 있는 지령을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밴드의 밀리미터파 에이사 레이더,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러시아가 그대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워낙 이 군사과학 기술이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풀지 못한 어떤 숙제가 이만큼 있었을 거예요. 사실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만큼의 기술 다 이렇게 어떤 부분은 미국이 살짝 앞서고 어떤 부분은 러시아가 살짝 앞서고 이런 게 있는데, 러시아가 딱 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가져감으로써 이거였구나 해서 그냥 바로 그냥 기술을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CCD, 그리고 이 적외선 시커, 이런 것들의 이 관련 기술, 여기 이제 시커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관련 기술 다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추진체, 부스터 관련한 기술 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패트리어트 3의 그 사격 통제 장치와 발사대에서 쏴가지고 그걸 이제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요격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발사대, 그리고 통제소, 이 미사일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데이터 링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미국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3,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이 데이비드 슬링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주파수를 사용해 가지고 패트리어트 3와 결합을 해서 하려고 했던 이 주파수 그대로 지금 데이터 링크 관련한 모든 것들이 미국의 또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것들이 러시아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주파수나 데이터 링크 어떤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만들 때, 이 소스 코드 같은 거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거기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칸데르에 대항할 미국의 히든 카드 이대로 사라지나? 왜? 지금 뭐 그대로 통째로 뺏겨버렸으니까 이제 물론 미국이 또 마음먹으면 또 다른 것들 가지고 뭔가 또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현재 익스칸데르 이 미사일, 북한도 가지고 있는 이 익스칸데르 미사일은 요격이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요격이 안 되는 시간이 더 확장되고 그 공백기가 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소폭, 이 전술 부분에서의 소폭 우위,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주한미군 그리고 우리 한국 공군이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내는 이 능력 이런 것들에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는 공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이 전쟁, 전투 이런 거 정말 잘하는 나라였는데 이런 대규모 큰 초특급 실수를 하는 바람에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까지 그 나비 효과가 와서 북한의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을 막아내는 기술, 우리도 상당히 오랫동안 공백을 가지게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참 정말 잘해야 된다. 참 만사 부려 튼튼이다. 이런 말씀 또 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